게이츠헤드에서 리드 부인의 임종을 지키고 돌아온 지도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손필드의 6월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정원에는 장미가 흐드러지게 피어 향기를 내뿜었고 밤이면 개똥벌레들이 풀숲 사이를 수놓았습니다. 하지만 제인에게 이 아름다움은 오히려 잔인한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저택의 모든 하인은 이블모와 로체스터 씨와 잉그램 양의 결혼이 임박했다고 수군거렸고 제인은 이제 곧 이 낙원 같은 곳에서 쫓겨나 다시 차가운 세상으로 던져질 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인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그저 고용된 가정교사일 뿐이라고. 사랑하는 그 신사는 곧 아름답고 부유한 여인과 결혼할 것이며 자신을 위한 자리는 이곳에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슬픔은 억누를수록 더 뜨겁게 타올랐고 그를 향한 연민과 사랑은 이미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어느 고요한 저녁, 제인은 터질 듯한 가슴을 진정시키려 정원 끝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엔 벼락을 맞은 듯 기괴하게 뒤틀린 거대한 밤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아래 로체스터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는 지는 노을을 등진 채 홀로 파이프 담배를 피우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다가오는 제인을 보더니 특유의 거칠고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곁에 앉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팽팽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로체스터 씨는 한참 동안 안개 낀 지평선을 바라보다가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가 곧 결혼할 것이기에 제인을 위해 아일랜드에 아주 좋은 일자리를 알아봐 두었으며 이제 그곳으로 떠날 준비를 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지시였습니다. 그 말은 제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아일랜드라는 곳은 영국 해협을 건너 다시는 그를 볼 수 없는 곳으로 영원히 유배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제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눈물을 쏟으며 그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이 감정도 없는 기계인 줄 아느냐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다고 해서 영혼도 마음도 없는 줄 아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인은 지금 관습이나 신분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 그의 영혼에게 직접 말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막 무덤을 지나 신 앞에 나란히 서 있는 것처럼 평등한 영혼으로 마주보고 있다는 절규였습니다. 제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평생을 지탱해온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분노와 슬픔으로 몸을 떨고 있는 제인을 향해 로체스터 씨는 갑자기 거칠게 팔을 뻗었습니다. 그는 제인을 자신의 품으로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귓가에 낮게, 하지만 절박한 진심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잉그램 양과의 결혼 소문은 오직 제인의 질투를 확인하고 싶었던 어리석은 시험이었을 뿐이며 자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오직 제인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제인처럼 강인하고 순수한 영혼이 자신의 아내가 되어 곁에 있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꿈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고백이었습니다. 제인은 그의 품 안에서 뛰는 심장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안도했습니다. 신분도 가난도 외모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의 영혼이 닿아 있다는 사실만이 그 순간의 유일한 진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입을 맞추던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더니 대지를 뒤흔드는 거대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눈을 멀게 할 듯한 번갯불이 두 사람이 서 있던 거대한 밤나무를 정통으로 내리쳤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젖은 몸으로 저택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인이 본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어젯밤 사랑을 맹세했던 그 밤나무는 벼락을 맞아 정확히 반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닥칠 두 사람의 운명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처럼 말이죠. 제인의 마음 한구석에는 행복과 함께 차가운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축복이 정말 자신에게 허락된 것인지 아니면 손필드 3층의 그 비밀이 우리를 집어삼키러 오고 있는 것인지 예감하며 제인은 깊은 상념에 빠졌습니다. 밤나무 아래에서의 고백 이후 손필드에서의 시간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 흘러갔습니다. 로체스터 씨는 제인을 더 이상 가정교사가 아닌 저택의 안주인으로 대우하며 화려한 보석과 비단으로 그녀를 치장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그 화려함이 오히려 낯설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로체스터 씨의 인형이나 소유물이 되는 것을 거부하며 결혼 전까지는 여전히 아델의 교사로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름 모를 불안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로체스터 씨가 보여주는 지나친 열정과 서두르는 태도는 마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듯 다급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인이 손필드의 3층 복도나 그레이스 풀에 대해 물을 때마다 교묘하게 화제를 돌리거나 그녀를 품에 안아 질문을 봉쇄해버리곤 했습니다. 그럴수록 제인은 자신이 딛고선 이 행복이 안개 위에 세워진 성처럼 위태롭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을 불과 이틀 앞둔 밤, 손필드 저택은 기이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로체스터 씨는 급한 용무로 잠시 저택을 비웠고 제인은 홀로 방에 남아 자신의 웨딩드레스와 면사포를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그 면사포는 로체스터 씨가 런던에서 공수해온 아주 화려하고 값비싼 것이었지만 제인에게는 그것이 마치 자신을 옥죄는 화려한 그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택 깊은 곳에서는 낮은 신음 같은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제이는 문득 며칠 전 벼락을 맞아 반으로 쪼개진 정원의 밤나무를 떠올렸습니다. 생명력을 잃고 갈라진 그 나무의 형상은 마치 두 사람의 앞날을 암시하는 흉측한 낙인처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불안을 떨치려 애쓰며 잠자리에 들었을 때 제이는 자신이 결코 겪어본 적 없는 기괴한 꿈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한밤중 제이는 방 안에서 느껴지는 낯선 기척에 번쩍 눈을 떴습니다. 촛불은 이미 꺼져 있었지만 열린 문틈으로 스며든 희미한 달빛이 방 안을 기괴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이는 숨을 죽인 채 거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하녀 그레이스 풀도 저택의 그 누구도 아닌 정체불명의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인의 결혼 예복을 몸에 대보더니 이내 로체스터 씨가 선물한 그 화려한 면사포를 집어들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여자의 얼굴은 보라색으로 부어올라 있었고 눈동자는 광기로 번뜩이며 입술은 기괴하게 뒤틀려 있었습니다. 제인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공포로 인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면사포를 제 머리에 써보더니 갑자기 그것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무서운 힘으로 갈기갈기 찢어발기기 시작했습니다. 면사포가 찢어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적막한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여자는 촛불을 켜 제인의 얼굴 바로 앞까지 들이밀며 소름 끼치는 웃음을 흘리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아온 로체스터 씨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제인을 발견했습니다. 제인은 바닥에 흩어진 면사포 잔해를 보여주며 어젯밤의 사건을 떨리는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하지만 로체스터 씨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그는 찰나의 순간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지만 곧바로 제인의 어깨를 다독이며 그것이 결혼을 앞둔 신부의 신경과민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찢어진 면사포는 그레이스 풀이 술에 취해 저지른 짓일 것이라며 제인을 안심시키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을 피하는 로체스터 씨의 흔들리는 눈동자와 그가 감추려 애쓰는 거대한 공포의 그림자를 말입니다. 그는 이제 단 하루만 참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며 제발 자신을 믿고 예정대로 예식을 진행하자고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제인은 그를 사랑했기에 그 침묵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기로 했지만 심장 깊은 곳에서는 이미 무서운 진실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결혼식 아침이 밝았습니다. 축복받아야 할 날이었지만 하늘은 낮게 가라앉아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음울했습니다. 제인은 배 씨가 급하게 수선해준 소박한 면사포를 쓰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려한 장식은 사라졌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제인에게는 더 정직해 보였습니다. 로체스터 씨는 마치 쫓기는 사람처럼 서둘러 제인을 마차에 태웠습니다. 마을의 작은 성당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제인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멀어져가는 손필드 저택은 안개 속에서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성당 문 앞에 섰을 때 로체스터 씨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의 시선은 끊임없이 성당 주변의 어둠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신 앞에 서서 맹세하기 직전 자신의 영혼이 무언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강렬한 경고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운명의 수레바퀴는 그들을 거대한 파국을 향해 밀어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개 낀 아침에 정적을 깨고 도착한 작은 성당은 차가운 돌벽에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자신의 팔을 거의 부스러뜨릴 듯 세게 쥐고 있는 로체스터 씨의 손길에서 지독한 초조함을 읽어냈습니다. 주례를 맡은 목사님의 엄숙한 목소리가 성당 안을 울리기 시작했을 때 제인은 이 모든 풍경이 마치 물 위에 비친 환영처럼 위태롭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축복을 빌어줄 하객도 화려한 꽃장식도 없는 이 황량한 예식은 흡사 신의 눈을 피해 치러지는 비밀스러운 의식 같았습니다. 로체스터 씨의 눈은 제단 위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꾸만 성당 뒷문의 어둠을 향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신성한 혼인서약을 묻기 직전 이 결혼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지금 말하라고 선언하는 그 짧은 찰나의 침묵은 제인에게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고 성당 뒷벽의 그림자 속에서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에드워드 로체스터에게는 이미 살아있는 아내가 있다는 지옥에서 온 사자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그 외침과 동시에 로체스터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한 방울도 남지 않고 사라지는 것을 제인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런던에서 온 변호사와 함께 나타난 남자는 다름 아닌 지난번 습격당했던 메이슨 씨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15년 전 자메이카에서 치러진 로체스터 씨의 혼인증명서를 내보였습니다. 제인은 발밑에 땅이 꺼져 내려가는 듯한 극심한 현기증 속에서도 로체스터 씨가 그들을 향해 분노하며 내뱉는 변명들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느꼈습니다. 그는 패배를 인정한 듯 처절한 웃음을 터뜨리더니 제인의 손을 잡아 끌고 다시 손필드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비극의 실체를 보여주겠다며 자신을 속인 자가 누구인지, 자신이 15년 동안 어떤 지옥을 견뎌왔는지 제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성당을 나서는 제인의 머리 위로 드디어 참았던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수선한 면사포는 빗물에 젖어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손필드로 돌아온 로체스터 씨는 제인과 목사, 변호사 일행을 데리고 그동안 금기되었던 3층의 비밀 통로로 향했습니다. 굳게 닫힌 작은 문을 열자 그곳엔 인간의 거처라고는 믿기지 않는 어둡고 악취나는 방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구석에서 헝클어진 검은 머리칼로 얼굴을 가린 채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기어다니는 한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가 바로
로체스터 씨의 법적 아내이자 15년 전 가문의 탐욕에 의해 강제로 맺어진 여인 버사 메이슨이었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여인은 로체스터 씨를 발견하자마자 달려들어 그의 목을 물어뜯으려 했고, 그레이스 풀과 로체스터 씨가 달라붙어 그녀를 제압하는 광경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지옥도였습니다. 제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던 기괴한 웃음소리, 자신의 면사포를 찢었던 그 보랏빛 안색의 망령이 환상이 아닌 실체였음을 말입니다. 로체스터 씨는 비참한 표정으로 제인을 바라보며 이것이 자신이 평생 짊어지고 온 족쇄이며 이 괴물 같은 현실이 자신의 아내라고 토해내듯 말했습니다. 그가 이 괴물 같은 여인을 처음 만난 것은 청년 시절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 떠났던 자메이카에서였습니다. 로체스터 씨는 당시 가문의 재산을 독차지하려던 아버지와 형의 음모에 빠져 오직 돈을 목적으로 꾸며진 정략 결혼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소개된 여인이 바로 자메이카의 거부, 메이슨 가문의 딸 버사 메이슨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자메이카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꼽혔지만 그 화려한 외모 뒤에는 메이슨 가문이 숨겨온 끔찍한 유전적 저주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버사의 어머니는 이미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한 광인이었으나 그녀의 오빠인 리처드 메이슨과 그 가족들은 오직 로체스터 가문의 지위와 결탁하기 위해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녀의 매혹적인 모습에 홀려 결혼 서약을 마친 로체스터 씨는 결혼한 지 불과 몇 주도 지나지 않아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되자마자 버사의 잔인하고 난폭한 성정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광기는 술과 방탕함으로 더욱 불붙었고, 로체스터 씨는 자신이 평생을 함께해야 할 반려자가 지성을 잃어가는 짐승과 다름없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메이슨 가문은 자신들의 치부를 덮기 위해 버사를 로체스터 씨에게 떠넘기듯 맡겨버렸고, 리처드 메이슨은 그 기만적인 거래의 목격자이자 공범으로서 평생 로체스터 씨의 주위를 맴도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버사가 이곳 손필드의 3층 골방에 갇혀 기괴한 웃음을 흘리게 된 것은 로체스터 씨가 그녀를 차마 정신병원에 버리지 못하고 남은 연민으로 선택한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광기가 세상에 알려져 가문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막아야 했고, 동시에 그녀의 폭력성으로부터 자신과 세상을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녀는 창살 없는 감옥에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이성 대신 증오를 키웠고, 그 증오는 밤마다 손필드의 지붕을 흔드는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모든 비밀을 함께 묻어두었던 비겁한 공범 리처드 메이슨이 나타나 로체스터 씨가 꿈꿨던 마지막 구원을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방으로 돌아온 제인은 기계적으로 웨딩드레스를 벗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신부의 꿈이 처참하게 깨진, 다시 홀로 남겨진 고아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로체스터 씨가 밤새도록 흐느끼며 문을 열어달라고, 자신은 오직
당신만을 사랑했을 뿐이며 이 가짜 결혼만이 자신을 구원할 유일한 길이었다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향한 사랑이 아무리 뜨거워도 그의 정부로 남는 길을 택한다면 그것은 평생 자신을 지탱해온 영혼의 존엄성을 스스로 짓밟는 일임을 말입니다. 그녀는 신의 법과 인간으로서의 도덕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지옥에 홀로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심장을 도려내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었지만 제인은 어둠을 틈타 작은 보따리 하나만을 챙긴 채 창문을 넘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손필드의 황야로 발을 내디디며 제인은 등 뒤에서 들려오는 로체스터 씨의 절박한 환청을 외면했습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게이츠헤드 시절보다 더 혹독하고 막막한 고독의 길, 하지만 오직 제인 에어로서 당당히 걸어야 할 생존의 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손필드의 황야를 가로지르며 제인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등 뒤로 멀어져가는 저택의 실루엣은 이제 아름다운 성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을 가두려 했던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몇 실링의 동전만이 달랑거렸고 손에 든 작은 보따리에는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그 무엇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지옥 같은 삶에 홀로 남겨두고 떠난다는 죄책감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지만 제인은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고독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마차를 타고 자신이 가진 돈이 허락하는 가장 먼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름 모를 황야의 갈림길에 버려지듯 내렸을 때 제인에게 남은 것은 오직 텅 빈 주머니와 굶주림 뿐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끝을 알 수 없는 거친 들판과 낮게 내려앉은 잿빛 하늘이었습니다. 한때 화려한 거실에서 로체스터 씨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인생을 논하던 여인은 이제 차가운 이슬을 맞으며 길가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 비참한 방랑자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이틀 밤낮을 황야에서 헤매며 제인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배고픔을 잊기 위해 길가에 떨어진 이름 모를 열매를 주워 먹고 마을 어귀의 축사에서 돼지 먹이를 훔쳐볼까 고민하는 자신을 보며 그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구걸을 해보려 마을 사람들의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불황자를 경계하는 차가운 시선과 거절의 말들이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셋째 날 밤, 제인의 체력은 바닥이 났습니다. 온몸은 빗물에 젖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다리는 더 이상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진흙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내몰아쉬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게이츠헤드의 붉은 방에서 느꼈던 공포도 로드 학교에서 겪었던 굶주림도 지금 이 순간의 절망에 비할 바는 아니라고 말입니다. 의식이 점차 흐려지며 죽음의 그림자가 덮쳐올 때 그녀는 마음속으로 로체스터 씨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은 원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잡고 싶은 단 하나의 가느다란 끈이었습니다. 깜빡이는 의식의 불꽃 너머로 멀리서 작은 빛 하나가 일렁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늪지대 위에 떠오른 도깨비불처럼 위태로워 보였지만 제인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이정표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그 빛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폭풍우를 뚫고 다다른 곳은 무어하우스라 불리는 외딴 저택이었습니다. 제인이 문을 두드렸을 때 처음엔 싸늘한 거절의 기운이 감돌았지만 곧이어 어둠 속에서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그 지역의 목사인 세인트 존 리버였습니다. 그는 굶어 죽어가는 자를 내쫓는 것은 신의 뜻이 아니라는 말과 함께 제인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곳에는 그의 두 누이인 다이애나와 메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흙탕물 범벅이 되어 쓰러진 제인의 얼굴에서 이방인의 거친 행색 너머에 숨겨진 기품과 교양을 읽어냈습니다. 그들은 제인을 벽난로 앞 따뜻한 침대에 누이고 정성껏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 사경을 헤매다 눈을 떴을 때 제인을 맞이한 것은 손필드의 숨막히는 비밀이 아닌 소박하고 정갈한 학자 집안의 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 제인 엘리엇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그곳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다이애나와 메리는 제인과 금세 마음을 나누는 동료가 되었고 세 사람은 함께 책을 읽고 공부하며 낯선 평화 속으로 젖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목사 세인트 존은 달랐습니다. 그는 대리석 조각처럼 차갑고 엄격한 사내였으며 제인이 평범한 불황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인에게 마을의 작은 여학교 교사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로드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시절로 돌아간 듯 제인은 다시 자신의 노동으로 얻은 당당한 독립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세인트 존의 그 서늘한 눈동자는 무언가 더 거대한 종교적 야망을 품고 제인의 삶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손필드의 뜨거운 불꽃은 지나갔지만 이제 제인 앞에는 차가운 얼음 같은 또 다른 시련과 인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마을 여학교의 교사로서 보내는 제인의 일상은 소박하고도 엄격했습니다. 낮에는 서툰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늪지 저택의 고요함 속에서 다이애나 메리 자매와 지적인 교감을 나누었죠. 손필드에서의 화려했던 기억은 이제 한 조각의 꿈처럼 멀어졌지만 밤마다 들판을 가르는 바람 소리를 들을 때면 로체스터 씨의 거친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제인은 그 그리움을 억누르기 위해 더욱더 자신의 일에 몰두하며 이름 없는 제인 엘리엇으로서의 평범한 삶에 안주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집의 주인인 세인트 존 목사는 결코 평범한 안식을 허락하는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인이 가진 강인한 의지와 명석함을 마치 정복해야 할 영토처럼 차갑게 관찰했습니다. 그는 제인에게 힌두어를 배우라고 종용하며 그녀의 시간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 했습니다.
로체스터 씨의 사랑이 모든 것을 불태우는 뜨거운 불꽃이었다면 세인트 존의 요구는 숨조차 쉴 수 없게 만드는 거대한 얼음벽 같았습니다. 제인은 그에게 압도당하면서도 자신의 영혼이 타인에게 지배당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지독한 눈보라가 온 세상을 하얗게 집어삼키던 어느 겨울밤, 세인트 존은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제인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변호사의 서신 한 통을 꺼내들었습니다. 마데이라 섬의 거부였던 존 에어가 세상을 떠나며 자신의 모든 유산인 2만 파운드를 유일한 조카인 제인 에어에게 남겼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세인트 존은 제인이 학교에서 무심히 적어둔 낙서 속의 본명을 보고 그녀의 정체를 이미 추적해왔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제인이 그토록 갈구했던 가족의 존재였습니다. 세상을 떠난 존 에어는 다름 아닌 리버 남매의 외삼촌이기도 했습니다. 즉, 자신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준 이들이 실제로는 피를 나눈 친사촌들이었다는 고귀한 퍼즐이 마침내 맞춰진 것입니다. 평생을 버림받은 고아로 정체 없는 가정교사로 떠돌던 제인에게 거대한 부와 함께 가족이라는 이름의 기적이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2만 파운드라는 거금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큰돈이었지만 제인에게 그 돈의 가치는 오직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 막대한 유산을 사촌인 세인트 존, 다이애나, 메리와 정확히 4등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평생 돈의 굴레에서 고통받았던 사촌들에게 안정을 선물하고 자신은 평생 그리워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얻는 것이 그녀에게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이애나와 메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제인을 진정한 누이로 받아들였습니다. 평생 차가운 돌벽 같았던 무어하우스에 비로소 인간적인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인트 존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는 유산의 배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한 제인을 보며 그녀를 자신의 선교 사업을 위한 완벽한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더욱 강력한 야망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세인트 존은 제인에게 자신과 함께 인도로 떠나 선교 사업에 헌신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고백하는 연인의 청혼이 아니라 군인이 부하에게 내리는 준엄한 명령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제인을 아내가 아닌 사역을 수행할 가장 유능한 조수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그가 내뿜는 종교적 권위와 숭고한 대의 명분에 압도되어 자신의 영혼이 서서히 질식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를 따라 인도로 간다는 것은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버리고 평생을 세인트 존이라는 차가운 대리석상의 그림자로 살아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제인은 거절할 수 없는 운명처럼 다가오는 그의 요구 앞에서 극심한 내적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손필드의 열정이 비극으로 끝났다면 이곳 무어하우스의 의무는 그녀를 살아있는 송장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무어하우스의 여름밤은 세인트 존의 엄격한 성품만큼이나 고요하고 서늘했습니다. 그는 제인을 정원으로 불러내어 마치 신의 심판을 대신 집행하는 사자처럼 위압적인 태도로 자신의 계획을 관철하려 했습니다. 그가 제인에게 건넨 청혼은 연인의 달콤한 속삭임이 아니라 거칠고 험한 인도 땅에서 함께 선교 사역에 헌신하라는 준엄한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제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가진 강인한 정신과 명석함이 자신의 원대한 야망을 뒷받침할 가장 완벽한 도구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제인은 그의 요구가 갖는 숭고한 무게에 압도당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에서 치밀어 오르는 근원적인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은 영혼을 죽이는 행위라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인트 존은 제인의 주저함을 신의 뜻에 대한 불복종이라 꾸짖으며 그녀의 죄책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푸른 얼음 같았고 제인은 그 차가운 의지 아래 자신의 자아가 서서히 마비되어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며칠간 이어진 세인트 존의 집요한 설득과 종교적 압박은 마침내 제인의 방어벽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로체스터시를 향해 가졌던 그 뜨거운 열망이 어쩌면 세속적인 타락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자책에 빠졌습니다. 세인트 존이 제시하는 고결한 자기희생의 길이야말로 자신이 걸어야 할 진정한 속죄의 길처럼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제인은 마침내 그와 함께 인도로 떠나겠노라 결심하며 입술을 뗐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어 세인트 존의 제단 위에 바치는 것과 다름없는 결단이었습니다. 세인트 존은 승리자의 만족감을 드러내며 제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제인은 얼음장 같은 그의 손길에서 자신의 인생이 영원히 빛을 잃고 닫혀버릴 것이라는 절망적인 예감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신의 이름을 빌려 자신을 소유하려는 이 차가운 성자 앞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가련한 존재와도 같았습니다. 운명의 그날 밤, 세인트 존이 제인의 방을 찾아와 마지막으로 그녀의 확답을 종용하며 기도를 올리던 순간이었습니다. 방 안은 죽은 듯 고요했고 열린 창문 너머로는 황야의 안개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세인트 존의 낮은 기도 소리가 주문처럼 방 안을 채우고 제인이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려던 찰나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부터 바람을 타고 온 듯한 고통과 갈망으로 얼룩진 남자의 목소리가 제인의 귓가를 날카롭게 때렸습니다. 그것은 환청이라기엔 너무나 생생하고 인간의 외침이라기엔 너무나 영적인 울림이었습니다. 제인, 제인, 제인. 그 목소리는 분명 에드워드 로체스터의 것이었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오직 그녀만을 찾는 그 처절한 부름은 세인트 존이 쌓아올린 견고한 도덕의 성벽을 단숨에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제인은 전율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조금 전까지의 망설임 대신 생생한 생명력과 단호한 결의가 타올랐습니다. 세인트 존은 당황하며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제인은 이제 더 이상
그의 차가운 권위 아래 놓인 작은 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부르는 그 목소리가 신이 내린 진정한 계시이자 자신의 영혼이 돌아가야 할 유일한 안식처임을 깨달았습니다. 제인은 세인트 존의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고 새벽빛이 채 밝기도 전에 보따리를 꾸렸습니다. 사촌들에게 짧은 편지를 남긴 채 그녀는 자신을 부르는 그 목소리의 근원을 향해 황야로 뛰어나갔습니다. 마차 바퀴가 돌아가는 소리가 로체스터 씨의 심장 박동처럼 들려왔고 제인은 비로소 자신이 누군가의 도구가 아닌 스스로의 운명을 선택한 한 인간으로서 다시 태어났음을 느꼈습니다. 안개 너머 어딘가에서 여전히 자신을 부르고 있을 그 남자를 향해 제인은 생애 가장 뜨거운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로체스터 씨의 환청을 들은 그날 새벽부터 제인의 시간은 오직 손필드를 향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차를 타고 이동하는 사흘 밤낮 동안 그녀는 단 한순간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주머니 속의 유산도, 세인트 존이 말하던 숭고한 소명도 지금 이 순간 제인에게는 한낱 먼지보다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마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황량한 풍경들은 그녀의 조급한 마음을 따라잡지 못했고 제인은 차라리 자신이 새가 되어 그 신비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던 곳으로 날아가고 싶다는 간절함에 몸을 떨었습니다. 마차 바퀴가 손필드 영지의 익숙한 숲길로 접어들었을 때 제인의 가슴은 터질 듯한 기대로 요동쳤습니다. 비록 비극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던 곳이었지만 그곳엔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이해해준 단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로체스터 씨의 품에 안겨 그동안의 방랑을 끝내고 진정한 안식을 얻는 순간을 상상하며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마차가 굽이진 길을 돌아 저택의 정면에 다다랐을 때 제인은 자신이 보고 있는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던 손필드 저택의 웅장한 실루엣은 온데간데 없고 그곳엔 오직 검게 타버린 거대한 해골 같은 폐허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었습니다. 대리석 기둥들은 처참하게 쓰러져 있었고 화려했던 창문들은 이제 안이 텅 빈 어두운 구멍이 되어 제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불의 악마가 휩쓸고 지나간 듯 저택 주변의 나무들까지 모두 말라 죽어 있었고 적막한 폐허 위로 까마귀 떼만이 불길하게 울며 날아다녔습니다. 제인은 비명을 지를 힘조차 잃은 채 마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그리워하며 달려온 안식처는 이제 한 줌의 재와 부서진 돌덩이들로 변해 있었고 그 차가운 침묵은 로체스터 씨의 부재를 잔인하게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무너진 현관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발밑에서 밟히는 잿가루의 감촉이 그녀의 희망을 하나둘 짓밟는 듯 했습니다. 제인은 미친 듯이 폐허 사이를 헤매며 로체스터 씨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혹시나 무너진 들보 아래 그가 홀로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이 잿더미 속 어딘가에 그의 흔적이라도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와 무너진 벽면이 내는 기분 나쁜 소리뿐이었습니다. 제인은 그 화려했던 거실이, 두 사람이 영혼을 나누었던 그 서재가 이제는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파괴된 것을 보며 통곡했습니다.
이윽고 근처 마을의 여관 주인으로부터 들려온 소식은 제인의 심장을 다시 한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얼마 되지 않아 3층에 갇혀있던 미친 아내 버사 메이슨이 결국 불을 질렀던 것입니다. 그녀는 지붕 위에서 소름 끼치는 웃음을 흘리며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로체스터 씨는 하인들과 아내를 구하려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처참한 부상을 입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인은 그가 살아있다는 안도감과 그가 겪었을 그 끔찍한 고통에 대한 연민이 뒤섞여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여관 주인은 로체스터 씨가 이제는 사람들을 피해 외딴 숲속의 펀딘 산장에 은둔해 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는 한쪽 팔을 잃었으며 무엇보다 불길에 휩싸여 두 눈의 시력마저 모두 잃어버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때 위풍당당한 사자 같았던 그 남자가 이제는 빛조차 보지 못하는 눈먼 불구자가 되어 홀로 어둠 속에 갇혀있다는 사실은 제인에게 죽음보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인은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 숲속엔 이미 짙은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다시 마차를 불러 펀딘으로 향했습니다. 로체스터 씨가 겪었을 그 지독한 고독과 절망이 느껴지는 듯해 그녀의 가슴은 미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이제 손필드의 화려함은 사라졌고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무너진 사내의 비참한 현실뿐이었지만 제인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그를 부르던 그 신비로운 목소리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강한 자가 부르는 명령이 아니라 무너진 영혼이 보내는 마지막 간청이었음을 말입니다. 제인을 태운 마차가 펀딘 산장으로 향하는 길은 끝도 없이 깊은 숲의 터널이었습니다. 그곳은 대낮에도 태양빛이 바닥에 닿지 않을 만큼 울창하고 습한 숲이었고 공기 중에는 젖은 흙과 썩은 나뭇잎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손필드가 화려한 문명의 성체였다면 이곳 펀디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이들이 스스로를 가두는 습기찬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제인은 덜컹거리는 마차 안에서 창밖의 어둠을 보며 로체스터 씨가 홀로 견뎌냈을 그 지독한 정막의 무게를 가늠해보려 애썼습니다. 마침내 숲의 끝자락에서 나타난 산장은 이끼가 낀 차가운 돌벽을 드러낸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저택에 화려했던 하인들도 손님들의 웃음소리도 사라진 그곳엔 오직 늙은 하인 부부만이 고요를 지키고 있었죠. 제인은 마차에서 내려 발소리를 죽인 채 산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은 등불 하나 켜지지 않아 음울했고 벽난로의 불꽃마저 꺼져가고 있어 방 안엔 한기가 감돌았습니다. 제인은 그 정막의 한가운데에서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한 남자의 실루엣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엔 한때 위풍당당한 풍채로 손필드를 호령하던 사자 같은 사내는 없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칼은 어깨까지 내려앉아 있었고 핏기 없는 얼굴에는 고통과 체념이 깊은 주름이 되어 새겨져 있었습니다. 로체스터 씨는 한쪽 소매를 비워둔 채 초점 없는 두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빛과 어둠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방안을 감도는 찬 기운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제이는 그 처참한 광경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불길 속에서 아내를 구하려다 잃어버린 시력과 한쪽 팔,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을 떠나보낸 뒤 겪었을 영혼의 파산이 그의 온몸에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끔 손을 뻗어 자신의 앞을 더듬었으나 이내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는 힘없이 손을 떨구었습니다. 그 무력한 손짓 하나하나가 제인의 심장을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안겨주었습니다. 제인은 늙은 하인으로부터 쟁반을 넘겨받아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로체스터 씨는 누군가의 발소리를 느꼈으나 그저 매일 반복되는 하인의 수발이라 생각한 듯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제인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제인의 손끝에 닿는 순간 로체스터 씨의 몸이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언가 낯익은 하지만 불가능한 존재의 온기를 느낀 것처럼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허공을 휘저으며 주변을 살피려 애썼습니다. 그것은 굶주린 짐승이 먹이를 찾는 절박함이 아니라 평생을 갈구해온 단 하나의 영혼을 확인하려는 영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제이는 눈물을 삼키며 그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양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로체스터 씨의 거친 손가락이 제인의 얼굴 윤곽과 머리카락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은 이내 온몸의 오열로 번져나갔습니다. 로체스터 씨는 이것이 자신이 만들어낸 또 다른 지독한 환각일 것이라며 고통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숲속의 바람소리에서도 황야의 안개 속에서도 제인의 이름을 불렀으나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공허한 메아리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뺨에 닿은 제인의 뜨거운 눈물과 자신을 부르는 그 나직하고도 강인한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비로소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제인을 품에 안고 놓치지 않으려는 듯 힘주어 끌어당겼습니다. 비록 그는 제인의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마음의 눈으로 그녀가 돌아왔음을, 그리고 이 어둠 속에 자신을 버려두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제인은 무너진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그의 눈이 되고 그의 잃어버린 팔이 되어 평생 이 숲속의 어둠을 함께 걷어내겠노라고 말입니다. 펀딘의 차가운 정막은 이제 두 사람의 격정적인 심장 박동 소리로 채워지기 시작했고 손필지에서 시작된 비극적인 연대기는 이 이름 없는 산장에서 비로소 진정한 구원의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재회의 짧은 환희가 지나간 자리에는 잔인한 현실의 무게가 내려앉았습니다. 로체스터 씨는 제인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면서도 이내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깨닫고는 그녀를 거칠게 밀어내려 애썼습니다. 그는 한쪽 팔을 잃고 두 눈마저 빛을 잃은 자신이 이제 막 피어나는 젊고 총명한 제인의 인생에 거대한 짐이 될 뿐이라며 스스로를 비하했습니다.
한때 오만할 정도로 당당했던 남자의 입술에서는 자신은 이제 쓸모없는 고목나무와 같으니 제발 자신을 버리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 행복을 찾으라는 처절한 당부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제인이 자신을 가엾게 여겨 곁에 머무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잔인한 희생일 뿐이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허공을 향해 삿대질하며 그는 제인이 가진 그 찬란한 미래를 이런 어둡고 습한 산장에 가두어둘 수 없노라며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제인을 향한 여전한 갈망과 무너진 자존심이 만들어낸 날카로운 가시가 뒤섞여 듣는 이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로체스터 씨의 비관 섞인 외침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예전에 수줍던 가정교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여유로운 태도로 그의 앞에 섰습니다. 제인은 그에게 자신이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자비의 의지에 살아가는 가난한 고아가 아님을 선언했습니다. 마데이라에 있던 외삼촌으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아 이제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은 경제적 자유를 가진 독립된 여성임을 밝힌 것이죠. 그녀는 자신이 로체스터 씨를 선택한 것은 동정이나 의무 때문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영혼이 그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녀는 시혜를 베풀러 온 성녀가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자신의 짝을 찾아온 당당한 주체로서 그를 마주했습니다. 제인은 로체스터 씨의 떨리는 손을 다시금 꼭 쥐고 그가 잃어버린 것들이 두 사람의 결합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음을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앞을 보지 못한다면 자신이 그의 눈이 되어 세상의 모든 풍경과 책 속의 지혜를 읽어줄 것이며 그가 한쪽 팔을 잃었다면 자신이 그의 오른팔이 되어 평생을 지탱해 주겠노라 약속했습니다. 제인은 로체스터 씨가 가진 상처들이 오히려 그를 세상의 오만함으로부터 정화시켰으며 이제야말로 두 사람이 아무런 가식 없이 영혼 대 영혼으로 마주볼 수 있게 되었다고 위로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산장의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녹여내며 로체스터 씨의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하나둘 풀어냈습니다. 제인은 그에게 자신은 결코 희생하는 것이 아니며 그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평화를 누리는 시간임을 강조했습니다. 로체스터 씨는 제인의 확신에 찬 말들을 들으며 자신이 가졌던 그 비겁한 망설임이 오히려 그녀의 고귀한 사랑을 모독하는 일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동안 떨어져 있던 시간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제인은 세인트 존과의 인연과 무어하우스에서의 생활을 전했고 로체스터 씨는 불길 속에서 느꼈던 절망과 그녀의 이름을 부르짖던 그 신비로운 밤의 기적을 고백했습니다. 손필드의 화려했던 영광은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지만 그 폐허 위에서 튀운 두 사람의 사랑은 그 어떤 불길로도 태울 수 없는 영원한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제인은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이제 다시는 이 손을 놓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펀딘의 고요한 밤을 맞이했습니다. 제인과 로체스터 씨의 결혼식은 손필드에서 꿈꿨던 그 소란스러운 축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마을의 작은 성당에서 오직 2명의 증인과 목사님만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식은 고요하다 못해
성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비단 드레스도 다이아몬드 보석도 없었지만 제인은 베시가 수선해준 소박한 옷을 입고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게 제단 앞에 섰습니다. 로체스터 씨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제인의 손을 꼭 쥐었고 그의 떨리는 손끝에서는 두 번 다시 이 영혼을 놓치지 않겠다는 절박한 맹세가 전해졌습니다. 목사님의 낮은 음성이 성당 안을 울릴 때 제인은 자신이 지나온 모든 가시밭길이 결국 이 평온한 순간을 향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로체스터 씨는 이제 부유한 영주도 오만한 주인도 아니었지만 제인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다해 지켜내야 할 유일한 동반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신 앞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기꺼이 채워주겠노라고 서약했고 그 순간 펀딘의 어두운 숲을 뚫고 내려온 가느다란 햇살이 이 두 사람의 겹쳐진 손등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결혼 후 펀딘 산장에서의 삶은 세상의 시계와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제인은 약속했던 대로 로체스터 씨의 눈과 손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창밖의 풍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숲속의 나무들이 어떤 색으로 물들어가는지를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묘사하며 그에게 세상을 그려주었습니다. 로체스터 씨는 제인의 목소리를 통해 다시 책을 읽고 그녀의 팔에 의지해 숲길을 산책하며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을 조금씩 되찾아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신분이라는 장벽도 숨겨야 할 어두운 비밀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로체스터 씨는 자신의 장애를 통해 오히려 타인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는 법을 배웠고 제인은 경제적 독립과 사랑의 성취를 통해 온전한 한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완성했습니다. 펀딘의 고요한 저녁마다 타오르는 벽난로 앞에서 나누는 두 사람의 대화는 손필드의 그 어떤 화려한 연회보다 풍성했고 서로의 숨소리만으로도 영혼의 안식을 얻는 완벽한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로체스터 씨의 한쪽 눈에 미세한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평소처럼 제인의 얼굴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던 그는 갑자기 무언가 눈앞을 가로지르는 희미한 빛의 형체를 느꼈다며 전율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시력의 회복은 아니었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있던 그에게 신이 내린 마지막 자비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제인의 얼굴을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흐릿하고 뿌연 안개 속에서 자신을 향해 미소 짓고 있는 제인의 윤곽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그녀의 푸른 눈동자와 강인한 입술의 형체가 빛의 조각이 되어 그의 눈동자에 맺혔습니다. 로체스터 씨는 제인을 껴안고 아이처럼 오열했고 제인은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의 완성임을 느꼈습니다. 시간은 더 흘러 두 사람 사이에는 그들의 사랑을 꼭 닮은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로체스터 씨는 이제 희미하게나마 자신의 아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 보드라운 뺨을 어루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인은 자신의 서재에 앉아 지난날의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을 한 권의 기록으로 남기며 마지막 문장을 적어내려갔습니다. 독자여, 나는 그와 결혼했다. 게이츠 에디의 붉은 방에서 떨던 고아 소녀는 이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여 사랑하는 남편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어머니, 그리고 독립된 여성으로서의 삶을 당당히 누리게 되었습니다. 손필드는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지만 펀딘의 숲속에서 새로 지어 올린 두 사람의 사랑은 그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성체가 되었습니다. 제인 에어의 대장정은 그렇게 가장 평범하면서도 위대한 행복 속에서 영원한 안식처를 찾으며 막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제인 에어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차가운 황야를 지나 비로소 자신만의 안식처를 찾은 제인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당당한 자존감과 진실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더 깊은 울림을 주는 다음 작품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